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속한 과는 이제 컴퓨터학과고요. 정보대학이라고 하는 단과대학에 속해 있고, 컴퓨터 그리고 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요즘 시대가 소프트웨어 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혹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겪어온 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경공업 중심으로 발달을 했었고, 그 다음 중공업, 뭐 철강,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서 ICT 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 또는 휴대폰, 핸드폰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들어서는 이제 창조산업이라고 해서, 이때 이 창조산업에서는 주요 프로덕트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혹은 콘텐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데, 뭐 많이들 체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전형적인 중공업이죠. 중공업, 자동차 산업.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이 중공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자동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쟁력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요즘 뭐 화두가 많이 되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산업,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인더스트리인데, 이것도 뭐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이 아실 이제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산업들도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들에서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과와 관계없이 배우려고 굉장히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이제 CS50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1학년들 듣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 전공자, 컴퓨터 전공자들이. 근데 이제 컴퓨터학과 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고 하버드생 전체에게 열려 있어요. 실제로 학부생의 12%가 신청을 하고 있는 가장 인기가 있는 과목이 이 CS50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제 이 과목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이고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제 컴퓨터학적 사고, 그리고 컴퓨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공 체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 CS50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과목들이 뭐 고려대에도 있고 다른 대학, 서울대도 있고 다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 기초 과목들이. 이런 기초 소프트웨어 과목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가 아주 간단한. 이제 그 전에 이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그 전에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다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들 뭐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다 컴퓨터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예요. 이런 컴퓨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어쨌든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신, 사람 대신. 그래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어떤 할 일을 일종의 뭐 적어줍니다. 할 일을. 이 일을 좀 해달라라고 적어줘요. 그 적어주는 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주면은 컴퓨터가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 할 일을 파악해서 일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입출력이 굉장히 단순해요. 할 일이 들어가면 이제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굉장히 단순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전혀 단순하진 않아요. 이제 어떤 점에서 단순하지 않냐면, 다른 도구들과 비교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발명이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옛적에는 뭐 바퀴를 만들었고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만들었고 또 TV,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발명품이잖아요. 도구, 기계. 근데 그런 기계들과 비교해서 컴퓨터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는 하는 일이 딱 하나잖아요. 움직이는 거. 근데 컴퓨터는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무한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보편 만능의 기계라고 합니다. 혹은 유니버설 머신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무한히 많은 기계는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예를 들어 냉장고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특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컴퓨터 학과라는 학과가 있는 거고요. 냉장고 학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발명품이 다른 도구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든, 인류가 만든 도구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특별한 도구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 할 수 있는 일, 할 일을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컴퓨터 언어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냐면은 그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킨다. 혹은 컴퓨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루는 방법을 적어주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는 거는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수학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예요, 사실. 컴퓨터에게.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문제를 풀게 하는 건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소프트웨어로 적어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려면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 알고리즘을 내가 그 시키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절차,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고안했으면 그거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실제로 컴퓨터에게 일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이런 일을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파일을 주셨는데 그 파일 안에 이렇게 리스트, 숫자들의 리스트가 적혀 있어요. 여기서는 6, 2, 8, 7, 3, 4, 5, 1. 여기서는 지금 8개잖아요. 근데 8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 리스트의 길이가 뭐 10,000개 혹은 1,000,000개다. 그리고 무작위로 그 리스트 안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시킨 일은 뭐냐면 그 리스트를 정렬해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하는 거죠. 직접. 네. 가능할까요? 8개면은 가능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를 받아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정렬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데 문제는 길이가 사람이 핸들링할 수 없을 만큼 길어지면 예를 들어 1,000,000개다. 그러면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의 종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렬이라고 하는 일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스텝은 뭐라고요? 첫 번째 스텝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해도 그게 정말 마법처럼 모든 일을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주어진 일, 예를 들어 정렬이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한 스텝 한 스텝 모두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고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제가 지금 가져온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어진 이 리스트를, 숫자들로 구성된 이 리스트를 정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따라서 정렬을 할 건데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주어진 리스트에서 먼저 가장 작은 수를 찾을 거예요.
즉 62873451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잖아요. 그죠? 1, 가장 작은 수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작은 수를 첫 번째 칸에 있는 6과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칸에 대해서 했으니까 두 번째 칸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이번에는 둘째 칸이랑 교환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엔 세 번째 칸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셋째 칸과 교환을 할 겁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그죠? 그걸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면은 마지막 칸까지 갈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가 주어지면 이제 가장 작은 수 2를 찾아서 6이랑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1과 6이 바뀐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소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수를 찾습니다. 2죠. 2를 찾아서 2를 두 번째 칸이랑 바꿔요. 근데 2가 이미 두 번째 칸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원소 중에서, 세 번째 원소 이후에 등장하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3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을 세 번째 원소랑 바꿔요. 세 번째 위치를.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후 원소를 고려하는데, 이 네 번째 이후를 고려할 때는 그 이전에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리스트가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고안을 했으면 이 알고리즘을 정말 맹목적으로 실행시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은 그 처음에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 절차를 나열한, 이 기술한 이 문장들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직 이게 정확히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글로 적어가지고 컴퓨터한테 줘봤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 이 위에 세 문장들을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통점만 딱 뽑아보면 어떤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i번째 칸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작은 수를 찾는다. 그러면 i번째 원소가 바꿨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이렇게 일반화시킨 이 공통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적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i번째라고 표현했으니까 i가 처음 0부터 시작을 합니다. i가 0이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칸이라는 거는 i를 0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리스트 길이보다 하나 작으면 이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이게 이 두 번째 스텝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 알고리즘은 마지막 문장을 뜻해요. 마지막 칸에 도달하면 끝내겠다. 즉 i가 계속 증가를 할 건데 i가 증가해가지고 이 리스트의 끝까지 도달했다면 끝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이 중요한데, 세 번째 스텝으로 가서 만약에 i가 리스트 길이보다 하나보다 더 작은 값이면 세 번째 스텝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i번째 칸 이후 등장하는 가장 작은 수를 찾고 i번째 칸과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에서 i를 하나 증가시키고 다시 두 번째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제 2번째 스텝에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앞에서 우리가 숫자들을 정렬하는 그 작업을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술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적어줘도 컴퓨터가 이 한글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들을 컴퓨터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언어인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제 솔트라고 하는 거는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그 숫자들의 리스트 A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한글로 쓴 이 네 가지 스텝을 그대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핵심, 원리는 똑같아요. 처음에 i는 0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반복을 합니다. 이게 while true라고 하는 건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i가
i의 값이 리스트 a의 길이, length보다 하나 작은 값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 작은 값에 도달했으면은 break라는 거는 이제 끝내겠다, 종료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복문을. 그 다음에 여기서 find and swap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 a에서 i번째 원소 이후에 등장하는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i번째 원소로 교환하겠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find and swap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앞에 이 세 번째 스텝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스텝은 요 i는 i 더하기 1을 증가시키기로 돌아가겠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컴플리트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주면 이제 컴퓨터가 앞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렬 문제를 제일 풀어줍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애매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은 요거죠. 이제 find and swap이라고 한 거. 이게 뭐냐면은 리스트 A에서 i번째 이후 등장하는 가장 작은 수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원소와 그리고 i번째 원소를 교환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은 두 스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렇게만, 결론적으로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애매한 이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요. 한 스텝 한 스텝 모두 다, 모든 디테일을. 그래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은 찾아서 바꾼다는 그 과정은 먼저 찾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find min이라고 하는 거는 i번째 이후 등장하는 가장 작은 수의 위치를 찾는 과정을 뜻하고, 그 위치를 m이라고 하면 i번째 원소와 n번째 원소를 바꾸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find min이라고 하는 과정과 그리고 swap이라고 하는 과정 둘 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이따고 가정할게요. 어떤 그렇게 적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시킬 수 있어요. 이제 각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제 인터프리터 혹은 실행기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실행기를 실행시켜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그 정렬하는 그 프로시저를 로드를 하고요.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원래 우리가 정렬하고자 했던 그 리스트를 주면은 이렇게 정렬된 리스트를 자동으로 내어놓게 되겠죠. 자, 이 알고리즘은 리스트 길이에 상관없이 작동해요. 그래서 8칸짜리에 대해서도 답을 주고, 뭐 길이가 예를 들어 100칸이든 10,000칸이든 100,000칸이든 뭐 계산해서 정렬을 해서 답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점이 어렵지 않냐면 크게 두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 앞에 우리가 작성했던 그 정렬하는 그 프로시저에 대해 그 함수를 이용해서 길이 100짜리 리스트를 정렬을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구현을 하셔가지고 돌려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실행 0.0초 만에 눈 깜짝할 새에 나와요. 그리고 리스트 길이 1000짜리를 줘도 0.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길어지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길이가 만이 되면 6초 정도 걸리고 10만이 되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00만이 되면 답이 오늘 안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동작하는 알고리즘이었지만 이게 문제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잘 작성하려면은 이런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그런 걸 제가 고려하지 않고 작성을 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사람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여기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대충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충 파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100% 올바르냐, 정말 모든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내어주는 정말 커렉트한 알고리즘이냐 라고 확신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작은 프로그램도. 근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1000만 줄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줄 혹은 1억 라인 정도 돼요. 지금 10줄짜리인데 이제 1000만 라인 혹은 1억 라인짜리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그게 정말 내 의도대로 커렉트하게 동작하겠구나라고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소프트웨어,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작동한다는 것은 빠르게 혹은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더라도 올바르게 동작하는 그런 올바르게 동작하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컴퓨터학과에 오시면은 이제 1, 2학년 때 주로 배우시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덜 잘 푸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 정렬하는 방법.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느렸잖아요. 그 느린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더 나아가서 효율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진 않을까. 혹은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컴퓨터로 풀 수 없는 거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우게 되는 거는 역시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올바른 커렉트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소프트웨어의 오류 혹은 보안 취약점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기술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컴퓨터라는 분야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래된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배우는 그 내용들이 뭔가 다 끝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지금 6가지 포인트로 가져온 이 각각의 내용들이 지금 한창 연구 중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학부생으로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정렬이라고 하는 문제, 리스트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정렬 문제를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퀵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어떻게 동작하냐면 약간 더 복잡해요. 앞에 거보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네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에서는 만약에 리스트가 비어있으면 그대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일을 시켰는데 그 시킨 일이 빈 리스트를 정렬해와라. 그럼 너무나 트리비얼하잖아요. 그죠? 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리턴합니다. 그 비어있는 리스트가 아니면은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고릅니다. 그 원소를 피봇 혹은 기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소를 하나 고르고 그 원소 기준점을 바탕으로 그 기준점 왼쪽에는 그 기준점이 되는 원소보다 작은 원소들을 쫙 배치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기준점 원소보다 큰 원소들을 쫙 배치합니다. 그 과정이 세 번째. 즉 피봇, 기준점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은 원소들 그리고 피봇보다 큰 원소들을 오른쪽으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L1, L2 요 서브 리스트들에 대해서 이 두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퀵 정렬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앞에서 6287134551 이 리스트를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이번엔 퀵 정렬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피봇을 기준점을 하나 뽑습니다. 기준점은 아무렇게나 뽑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가장 첫 원소 6을 뽑았어요. 근데 6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6보다 작은 값들을 다 왼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즉 2, 3, 4, 5, 1 얘네들이 다 이제 6보다 작게 되죠. 6보다 큰 원소들은 다 오른쪽으로 8, 7.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서브 리스트들 2, 3, 4, 5, 1 그리고 8, 7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즉 2, 3, 4, 5, 1 안에서 기준점을 하나 뽑습니다. 2라고 뽑을게요. 그럼 2보다 작은 원소들을 다 왼쪽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원소를 다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자, 8, 7에서도 마찬가지로 8을 뽑은 다음에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작은 원소들은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렬이 되어 있죠. 3, 4, 5를 보면은
3을 다시 뽑고 3보다 작은 것들은 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3보다 작은 게 없죠? 다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또 기준점을 하나 뽑아서 작은 거를 보내고 큰 걸 오른쪽으로. 역시 작은 게 없고요. 그래서 5로 가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 2, 3, 4, 5, 6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은 과정을 오른쪽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기준점 8을 뽑고 얘보다 작은 7을 왼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면 이제 정렬이 됩니다. 이게 이제 퀵 정렬 알고리즘을 간략히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간단한 버전 알고리즘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많이 걸렸죠, 이 예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문제 길이가 커지면은 이게 급격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정렬 알고리즘의 선택 정렬이라고 그래요. 선택 정렬의 성능은 10만 정도 되면 10분 걸렸잖아요. 근데 퀵 정렬, 방금 정의한 그 알고리즘은 10만 정도 돼도 눈 깜짝할 새 나옵니다. 그리고 100만 정도 돼도 문제 없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퀵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푸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를 잘 풀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컴퓨터과에서 가르치는 주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컴퓨터라는 도구가 무궁무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 도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무궁무진합니다. 무한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질문이 못하는 일도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컴퓨터가?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있을 것 같다. 네, 여기 뭐 제가 답을 써놨기 때문에 아마 못하는 일이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못한다기보다 효율적으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못하는 일이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꼭지점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꼭지점들이. 그리고 이 꼭지점들을 연결하는 요 길들을 이제 도시 간에 연결하는 길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문제냐면 어떤 한 꼭지점, 한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각각의 도시들은 딱 한 번씩만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경로가, 그런 길이 이 지도상에 존재하냐? 이것도 잘 정의된 문제겠죠, 그죠?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근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퀵정렬처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답안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이 문제를 그럼 효율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인가, 혹은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모르는 것인가, 답안을. 그게 그 둘 중에 어떤 쪽에 속하는지도 아직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바둑 혹은 체스, 소인수분해 이런 것도 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들밖에 존재하지 않나요? 혹은 휴리스틱하게 대충 푸는 방법들만 존재하거나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아예 컴퓨터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효율성을 떠나서 아예 컴퓨터로는 이런 문제들은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두 번째 이슈가 뭐였어요? 소프트웨어가 커렉트하게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컴퓨터로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할 것인가, 동작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은 잘 정의된, 수학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잘 정의된 문제지만
이거를 컴퓨터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심지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컴퓨터로 못 푸는 수학 문제들도 존재한다. 근데 놀라운 거는 못 푸는 문제가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둘 다 무한한데 풀 수 있는 문제의 집합도 무한집합이고 그리고 못 푸는 문제의 집합도 무한집합인데 이 못 푸는 문제의 집합이 훨씬 커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셀 수 무한한 집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셀 수 있는 무한한 집합이 있고 셀 수 없는 무한한 집합이 있고 이제 무한한 집합,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하지만 셀 수 있잖아요. 1, 2, 3, 4, 5, 6, 7 근데 실수의 집합은 역시 무한하지만 셀 수가 없죠. 그죠? 1.1, 1.0, 2.0 세더라도 중간에 항상 1.5 중간값이 존재하죠. 그럼 1.0, 1.5 세더라도 1.25 존재하고 그죠? 셀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를 못 푸는 문제는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컴퓨터를 풀 수 있는 건 셀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이게 이제 현대 그 디지털 컴퓨터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작성할 때 두 번째 어려움이 뭐였냐면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어렵다라는 거였죠. 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잘못돼가지고 아무리 그 전문적인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 한 번에 작성할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도 실수를 많이 하거나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동작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지금 오늘날에도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96년에 이제 아리안 5라고 하는 로켓이 86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 10년 동안 만든 로켓이 96년도에 발사를 하고 40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10년 동안 만든 게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건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98년에 화성 탐사선을 보냈어요. 화성 탐사선을 화성까지 250일 정도 걸려서 보냅니다. 근데 250일, 거의 1년일 걸려서 이제 잘 보내놓고 화성까지 다 간 다음에 착륙하는 순간에 이 화성 탐사선을 또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나 봤더니 착륙하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서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합니다. 금융권에서도 그렇고요. 주식거래하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가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잘못되면은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블록체인도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아무튼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믿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더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정말 40년, 50년대, 60년대 때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짰어요. 앞에서 제가 파이썬이라고 언어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꽤 최근에 나온 언어고, 예전에는 이런 카드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 카드, 그러니까 요게 앞에서 제가 파이썬으로 표현했던 한 문장이에요. 그 문장들을 쭉 연결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 뭉치들을 들고 가가지고 컴퓨터에게 입력을 주면 컴퓨터가 문제를 풀어주는. 딱 봐도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들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순서가 다 바뀌기라도 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그죠? 근데 문제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만든 언어가 뭐냐면 기계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 퀵 정렬 알고리즘을 기계어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앞에 카드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뭐 여전히 이게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뭐 알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읽을 수가 없다는 거는 이게 정확히 동작하는지 정확히 동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온 언어가 예를 들어 C로 대표되는 뭐 이렇게 생긴 언어들입니다. 자, C 언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C 언어로 이제 앞에 퀵 정렬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퀵 정렬. 앞에 기계어 혹은 카드 뭉치보다 훨씬 상위에서 표현할 수 있고 이제야 비로소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굉장히 로우 레벨, 기계는 이 언어가 친숙하겠지만 사람한테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여전히 그런 언어에 해당합니다. 근데 다른 언어들은 훨씬 상위에 있는 언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앞에 퀵 정렬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단순한,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죠.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리스트보다 작은 것들과 큰 것들을 나눠서 계속 반복적으로 퀵 정렬을 작성하겠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길이 자체가 짧고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앞에 로우 레벨로 표현한 그런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은, 예를 들어 C 언어로 작성하시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 분야예요.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컴퓨터학과에 진학을 하시더라도 아직 컴퓨터학과 커리큘럼에서 배우진 않는 한창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혹은 그래서 이 왼쪽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주면은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오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기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프트웨어를 배워보시게 되면 정말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작성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기술들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사람이 작성하지 말고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게 하자. 이제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정수 11을 받으면 21, 123이 들어오면 321. 정수를 뒤집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 그럴 때 이제 컴퓨터한테 어떻게 주냐면 대충만 작성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반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만 알려주고 어떻게 반복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컴퓨터한테.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런 명세,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명세를 받고 이런 템플릿, 미완성 코드를 받아서 완성된 코드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은,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했던 거 뭐냐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고 그래 어떤 점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학과를 진학했을 때 가장 처음 배우게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감을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특히 컴퓨터 분야라는 게 다른 분야랑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가 짧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누구죠? 뉴턴이죠? 근데 물리학은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뉴턴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볼게요. 뉴턴이 물리학을 창시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더 오래됐지만 아무튼 뉴턴부터라고 해도 400년이 지났어요 이미.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분야는 아무리 이 분야를 오래 잡아도 튜링부터 시작됐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튜링은 1912년 출생이에요. 그리고 튜링이 사실 컴퓨터를 처음 만든 사람인데 처음 만들었을 때 1930년대 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 100년이 안 된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물리학에서는 첫 번째 이제 혁명이 뉴턴이라 그러면 두 번째 혁명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이제 아인슈타인은 한 200년, 250년 후에 나온 사람이죠, 그죠? 뉴턴에 비해서.
그러면 그 비슷하게 대입을 해보면은 250년 후면 몇 년도고요? 2150년, 70년. 지금 2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CS,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아인슈타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왔는가? 라고 물어보면 안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이 컴퓨터를 전공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 워낙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인공지능의 시대다, 블록체인의 시대다,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라는 분야를 전공하면은 내가 졸업할 때쯤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지금 그 기술의 발전이 끝까지 갔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대로 파악해 보면 그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그 마지막 포인트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